의식은 명료했다. 하지만 그 명료함이야말로 지독한 형벌이었다. 한서연 검사는 자신의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눈꺼풀은 청은망은처럼 무거워 열리지 않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으며 목소리는 가장 깊은 심해에 잠긴 듯 한 조각의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녀에게 허락된 감각은 제한적이었다. 코를 찌르는 소동향 냄새, 일정하게 팔을 조여오는 혈압계의 압력, 그리고 귓가에서 기계적으로 울리는 심박 측정기의 삐, 삐, 삐 하는 소리. 그것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시간의 감각은 녹아내린 엿가락처럼 무의미하게 늘어졌다. 간호사들이 교대하며 몸을 닦아주거나 수액을 교체할 때의 희미한 인기척으로 낮과 밤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끝없는 어둠과 정적 속에서 그녀의 날카로운 이성은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다.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움직이지 않는 팔다리를 향해 필사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일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발버둥이었다. 하지만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그녀의 감옥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특유의 구둣발 소리,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 그리고 겨울의 차가운 공기와 함께 그녀의 코 속으로 스며드는 아주 희미한 담배 냄새. 그 모든 것은 한 사람의 방문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녀의 형부, 이강민. 그는 언제나처럼 그녀의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소리 없이 앉았다. 그의 무거운 침묵이 잠시 병실을 채웠다. 서연은 상상할 수 있었다. 지독하게 지쳐 보일 그의 얼굴, 제대로 감지 못한 머리카락, 그리고 깊은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그의 눈빛을. 왔어. 서연아.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사포처럼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그는 그녀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혹은 그저 허공에 대고 읊조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독백을 시작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그들만의 의식이었다. 오늘도 별일 없었어. 의사 말로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대. 네가 스스로 깨어나기를.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그녀의 침대 시트 위로 드러난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온기 하나 없는 그녀의 손과 달리 그의 손은 뜨거웠다. 그 온기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미안하다. 그는 매일 똑같은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서연의 의식을 짓눌렀다. 무엇이 미안한 걸까? 그녀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 아니면, 그가 지켜주지 못했던 또 다른 무언가. 내 언니한테도 면목이 없어. 지혜, 걔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내가 너마저 이렇게 만들었으니. 언니. 한지혜. 1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유일한 혈육, 그리고 이강민의 아내.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잃은 남편의 슬픔 이상에 무언가 더 복잡하고 어두운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놈들이 아직도 병원 주변을 어슬렁거려. 내가 모를 줄 알고.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 그는 이를 가는 소리를 냈다. 걱정 마.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병실에는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내 언니 때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당하지는 않아. 절대 언니 때처럼 언니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던가. 서연의 의식 속에서 처음으로 의문의 파편이 떠올랐다. 하지만 기억의 수면은 짙은 안개에 덮인 듯 고요하기만 했다. 강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던 오후의 햇살이 서서히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하루가 또 이렇게 저물고 있었다. 그녀가 갇힌 채 맞이하는 27번째 저녁이었다. 네가 쫓던 사건 자료들 전부 검사실에서 사라졌더라. 예상했던 일이야.
그들이 가장 먼저 손을 썼겠지. 그는 마치 사건 보고를 하듯 건조하게 말했다. 네가 쓰러지던 날,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정보원도 행방불명이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어. 모든 게 다 너무 깨끗해.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건, 정보원, 사라진 자료.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안개가 너무 짙어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검사 한서연. 그녀는 분명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녀는 추락했다. 내 차 블랙박스 메모리는 감쪽같이 사라졌고 사고 현장 주변 CCTV는 그날따라 전부 고장이었대. 경찰은 단순 졸음운전으로 종결지으려고 하더군. 강민의 목소리에 냉소가 가득했다. 내가 그 바닥을 떠난 지 꽤 됐지만 그놈들 수법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언제나 이런 식이지. 진실을 덮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지우고 그의 독백을 통해 서연은 조금씩 자신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가 파헤치던 진실을 덮으려는 그들에 의해 계획된 살인 미수였다. 그리고 그녀의 형부, 전직 형사였던 이강민은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서연아, 그가 다시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들을 수 있다면 들어. 넌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네가 여기서 무너지면 네 언니의 죽음도, 네가 이렇게 된 것도 전부 그냥 불행한 일이 되어버려. 그렇게 둘 수는 없어. 알겠어. 그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대답 없는 육체 너머 어딘가에 존재할 그녀의 의식을 향해 외치고 있었다. 서연은 온 힘을 다해 대답하려 했다. 듣고 있어요, 형부. 나 여기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의식의 감옥 안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다. 눈물이 흘러나와야 할 눈물샘은 마른 사막처럼 고요했고 분노로 떨려야 할 심장은 기계의 리듬에 맞춰 규칙적으로 뛰고 있을 뿐이었다. 강민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또다시 이별의 시간이었다. 그는 매일 희망을 가지고 이곳을 찾았다가 매일 똑같은 절망을 안고 돌아갔다. 내일 다시 올게.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그 무심한 손길에 담긴 깊은 연민과 슬픔이 그녀의 의식에 파고들었다. 그가 병실을 나가고 문이 닫히자 세상은 다시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은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오늘 밤은 무언가 달랐다. 이전까지 그녀를 지배했던 것은 절망과 무력감이었다면 이제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형부의 말들이 그 불씨였다. 언니의 죽음, 사라진 증거, 거대한 적, 그리고 끝나지 않은 싸움. 그녀는 검사였다. 포기를 모르는, 진실을 향해서라면 지옥까지도 쫓아가는 집요한 검사였다. 비록 몸은 식물처럼 누워있을지라도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두뇌는 아직 살아있었다. 기억해내야 해. 서연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날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심박 측정기의 기계음이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 잠들었던 투사의 영혼이 깨어나는 소리였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새로운 전장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을 뿐이었다. 형부 이강민이 남기고 간 결의의 불씨는 밤사이
한서연의 의식 속에서 꺼지지 않는 화토불이 되어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감각의 파편들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이라는 거대한 미제 사건 파일을 다시 열어젖힌 담당 검사가 되었다. 목표는 명확했다. 잊어버린 진실을 되찾고 이 침묵의 감옥에서 싸움을 계속하는 것. 그녀는 의식의 모든 힘을 집중하여 기억의 안개를 해치기 시작했다. 마치 수만 페이지짜리 수사 기록 속에서 단 하나의 결정적 문장을 찾아내려는 것처럼 그녀는 뇌의 모든 주름을 탐색했다. 하지만 기억은 배신자처럼 그녀를 외면했다. 머릿속은 온통 희고 두꺼운 안개뿐이었고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쓸수록 고통스러운 이명만 날카롭게 울렸다. 다음 날 오후 어김없이 이강민이 찾아왔다. 그의 구두 소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무겁고 지쳐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윤태섭 의원.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더군. 아주 인자한 얼굴로 민생을 걱정하더군. 역겨운 새끼. 윤태섭. 그 이름이 병실의 공기를 가르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을 뒤덮고 있던 안개 속에서 처음으로 번개가 쳤다.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하나의 이미지가 그녀의 의식 위로 떠올랐다. 그녀의 사무실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먼지가 춤을 추고 오래된 서류와 간 내린 커피의 냄새가 뒤섞인 그녀만의 공간, 그리고 책상 위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사건 파일들. 모든 파일의 표지에는 피의자 윤태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건설 비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조세 포탈, 거대한 부패의 성체를 이루는 벽돌들이었다. 기억은 더 선명해졌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윤태섭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와 유령 회사를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된 검은 돈의 흐름.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발견했던 단 하나의 균열. 윤태섭의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복지재단의 비밀 장부.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찾았어. 마침내 꼬리를 잡았어. 기억 속의 그녀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환희의 순간은 곧바로 다음 이미지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까맣고 긴 터널. 끝없이 이어지는 주황색 터널 등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라디오에서는 그녀가 좋아하던 첼로 연주곡이 흐르고 있었다. 퇴근길이었다. 윤태섭을 기소할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바로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검은색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그녀의 차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해왔다. 젠드웨. 새하얀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시야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고막을 찢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느낌. 그리고 암흑. 서연의 의식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심박 측정기의 기계음이 갑자기 불안정한 파형을 그리며 빨라졌다. 비비비빅 하는 경고음이 병실을 채웠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강민이 깜짝 놀라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서연아, 왜 그래? 정신이 들어. 간호사가 달려들어와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정제를 투여했다. 요동치던 심박수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강민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아직은 무리겠지. 서연의 의식은 다시 고요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수면 위에는 이제 윤태섭과 덤프트럭이라는 두 개의 선명한
파문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추락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암살 시도였다. 강민은 그녀가 안정을 되찾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낮고 단단해져 있었다. 내 언니, 지혜 말이야. 걔가 죽기 바로 전날 밤에 나한테 전화를 했었어, 울면서. 윤태섭 밑에서 일하는 게 너무 무섭다고. 자기가 알아서는 안 될 걸 너무 많이 알게 된 것 같다고. 그리고 너한테 꼭 전해줘야 할 게 있다고 했어. 기억의 안개가 다시 한번 흔들렸다. 언니의 마지막 모습, 늘 밝고 긍정적이던 언니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불안의 그림자. 언니는 윤태섭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니가 죽은 것은 그녀가 그 비밀 장부를 서연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경찰은 단순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했지. 강민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렸다. 부검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 윤태섭 이름 석재 모두가 겁을 먹고 꼬리를 내렸지. 그때 내가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놈들 압력에 밀려 경찰 옷을 벗지만 않았어도. 미안하다. 지혜야, 미안하다. 서연아, 그의 자책 섞인 목소리가 서연의 가슴을 때렸다. 아니, 형부,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윤태섭 그놈의 짓이에요. 그녀는 외쳤지만 소리는 전달되지 않았다. 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일찍 가는 듯했다. 그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네가 숨겨둔 그 비밀 장부 원본. 그걸 찾아야 해. 네가 복사해둔 파일들은 모두 사라졌어. 원본이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그놈을 법정에 세울 수가 없다고. 그는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어딘가에 있겠지. 네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곳에 숨겨뒀을 거야. 넌 그런 아이니까. 내가 꼭 찾아낼게. 내 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너를 위해서라도. 그가 병실을 나가고 문이 닫혔다. 서연은 다시 혼자 남겨졌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밖에서는 형부가, 그리고 안에서는 그녀 자신이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비밀 장부 원본. 강민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박혀있던 또 다른 기억의 자물쇠를 열었다. 그녀의 뇌리에 마지막 기억의 파편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고가 나기 몇 시간 전. 그녀는 검사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곳. 그녀는 비밀 장부 원본이 담긴 작은 USB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숨겨야만 했다. 그녀의 집도, 검사실도 안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아주 평범한 물건 속에 숨겼다. 그리고 그 물건을 기억은 거기서 끊겼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USB, 보통의 USB가 아니었다. 언니가 생일 선물로 주었던 작은 첼로 모양의 펜던트. 그것이 바로 위장된 USB였다. 가샤시오. 서연의 의식이 환하게 빛났다. 이제 목표는 더 명확해졌다. 그녀는 그 첼로 펜던트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해내야만 한다. 그것만이 윤태섭이라는 괴물을 무너뜨릴 유일한 무기였다.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진실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의식을 집중했다. 그녀의 두 번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한서연의 의식은 이제 끊임없이 기억의 바다를 항해하는 탐사선과 같았다. 목표는 단 하나. 첼로 모양의 USB 펜던트.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손에 쥐었던 순간
그것을 숨겼던 장소를 기억해내야만 했다. 그녀는 검사로서의 모든 집중력과 분석력을 동원해 기억의 파편들을 맞추고 재구성하고 가설을 세웠다. 하지만 결정적인 조각은 여전히 짙은 안개 너머에 있었다. 병원에서의 하루는 지루할 정도로 규칙적으로 흘러갔다. 아침 6시, 주간 근무 간호사인 박 선생의 쾌활한 목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다. 혈압 측정, 천 확인, 수액 교체. 서연은 이미 그녀의 발걸음 소리, 그녀가 사용하는 소독제 냄새, 그녀가 기계를 다루는 손길까지 모든 것을 외우고 있었다. 이 예측 가능한 일상이야말로 그녀가 간신히 붙잡고 있는 유일한 안정감이었다. 오후 4시, 어김없이 이강민이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병원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놈들. 내가 어젯밤에 슬쩍 떠봤어, 역시나. 이지스 시큐리티 놈들이더군. 그는 마치 벽에 대고 말하듯 읊조렸다. 윤태섭이 고용한 해결사들이야.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만 구성된 아주 질이 나쁜 놈들이지. 그놈들이 널 감시하고 있어. 왜일까? 네가 깨어나는 게 두려운 거겠지.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적들은 바로 문 밖에 있었다. 이 병실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적의 감시망 한복판에 떠있는 외로운 섬이었다. 윤태섭의 자금 흐름을 다시 추적해봤지만 소용없었어. 네가 쓰러진 직후 그놈들은 모든 돈 세탁 경로를 바꿨어. 네가 찾아냈던 그 비밀 장부가 없으면 이제 와서 그놈 꼬리를 잡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강민은 자신의 무력함에 분한 듯 주먹을 꽉 쥐었다. 결국 열쇠는 내게 있어. 서연아, 네가 가진 그 증거, 그것만이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 그녀의 수액봉지를 무심코 올려다보았다. 이것만이 널 살리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만이 놈들이 널 해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고. 그의 마지막 말은 불길한 예언처럼 서연의 의식에 박혔다. 그날 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밤 11시 야간 근무를 하던 최 간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병실을 뛰쳐나갔다. 3갱 2호 응급 상황. 서연은 그녀의 다급한 발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들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최 간호사가 아니었다. 발걸음 소리가 달랐다. 더 조심스럽고 더 목적성이 분명한 발소리. 소독약 냄새 대신 아주 희미한 기계 기름 냄새가 났다. 서연의 온 신경이 곤두섰다. 낯선 침입자. 그녀의 규칙적인 세계에 나타난 이질적인 변수였다. 침입자는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녀가 가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없었다. 대신 목표를 수행하려는 자의 냉정하고 효율적인 움직임만이 있었다. 가짜 간호사는 서연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 차트를 들여다보더니 이내 수액거리 쪽으로 다가갔다. 서연의 의식은 필사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만지지 마. 하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미동도 없는 껍데기일 뿐이었다. 가짜 간호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과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딸깍 하고 약병 뚜껑이 열리는 소리. 주사기가 투명한 액체를 빨아들이는 아주 미세한 소리. 서연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염화칼륨,
심장마비를 유발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약물. 그녀는 검사 시절 유사한 사건 기록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준비되는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주사기 바늘이 수액봉투의 고무마개를 뚫기 직전이었다. 공포가 그녀의 의식을 집어삼키려던 바로 그 순간, 매월컥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강민이었다. 그는 지갑을 놓고 가서 라고 말하다가 수액거리 앞에 서 있는 낯선 간호사와 그녀의 손에 들린 주사기를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평범한 방문객에서 사냥감을 발견한 굶주린 맹수의 그것으로 변했다. 너?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가짜 간호사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했다. 환자분 영양제 투여하러. 그 손에 든 건 뭔데? 강민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최 간호사는 어디 갔지? 그리고 여긴 담당 구역이 아닐 텐데. 정체가 탄로난 것을 깨달은 가짜 간호사는 주사기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옆에 있던 의료 카트를 강민에게 거칠게 밀어붙였다. 강민이 카트를 피하는 사이 그녀는 복도로 뛰쳐나가 비상계단 쪽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다. 강민은 그녀를 쫓으려다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지금은 추격보다 서연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잠시 후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3비온 2호의 응급 호출은 거짓이었고 최 간호사는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에서는 치사량의 염화칼륨이 검출되었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이것은 계획된 암살 시도였다. 강민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서연의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내가 너무 안일했어. 그놈들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대담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 그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지시를 내렸다. 그의 인맥, 그가 경찰 시절 쌓아두었던 빚과 의리를 모두 동원하고 있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새벽. 병실 앞에는 강민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사설 경호원 2명이 철통같이 지키고 서 있었다. 강민은 밤새 뜬 눈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더 이상 방문객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수호자였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의를 담아 속삭였다.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한 발짝도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놈들, 반드시 내 손으로 숨통을 끊어놓겠어. 서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지독한 공포 뒤에 찾아온 서늘한 현실을 마주했다. 이것은 더 이상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 그 첼로 펜던트의 위치를 기억해내는 것은 이제 정의 구현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목숨을 구원할 유일한 열쇠가 되었다. 강지훈의 결단은 신속했다. 그날 새벽, 한서연은 조용히 병실을 옮겼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잠시 의식이 희미해지는 느낌, 몸이 조심스럽게 들것으로 옮겨지는 감각, 그리고 아주 잠깐 그녀의 뺨을 스쳤던 차가운 밤 공기였다. 그 모든 혼란의 과정 속에서 형부 이강민의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괜찮아. 서연아. 내가 옆에 있어. 그녀가 다시 완전한 의식을 찾았을 때 세상은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규칙적으로 울리던 기계음의 톤이 달라졌고 코를 찌르던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가습기의 향이 났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각도도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대학병원의 시끄러운 다인실이 아닌 강민이 그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마련한 1급 보안의 개인 요양시설로 옮겨진 후였다. 이 새로운 안식처에서 강민은 더 이상 정해진 시간에만 오는 방문객이 아니었다. 그는 거의 모든 시간을 그녀의 곁에서 보냈고 그의 독백은 이제 단순한 한탄이나 슬픔의 토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파트너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는 형사의 보고와도 같았다. 어젯밤 그 가짜 간호사 CCTV에서 얼굴을 확보했어. 그는 병실 한쪽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내 옛 동료에게 부탁해서 신원을 조회해봤지만 깨끗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위조 신분증에 대포폰. 아마 북에서 넘어온 용병이거나 동남아 쪽에서 고용한 전문 킬러일 거야. 꼬리를 잡는 건 불가능해. 윤태섭이 얼마나 치밀한 놈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 그의 보고를 들으며 서연의 검사로서의 분석 회로가 돌아갔다. 용병까지 고용했다는 것은 윤태섭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었다. 자신이 가진 증거가 그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라는 반증이었다. 며칠 동안 강민은 밖에서 벌이는 자신만의 외로운 수사를 계속해서 그녀에게 보고했다. 그는 서연의 마지막 행적을 역추적하며 그녀가 추락한 그날의 24시간을 재구성하려 애썼다. 네, 아파트에 가봤어. 물론 경찰 라인에 막혀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주변 탐문은 해봤지. 그날 널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네 사무실. 이미 검찰 내부에서 손을 써서 완전히 폐쇄했더군. 네가 남겼을지 모를 작은 흔적 하나까지 전부 지워버릴 속셈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실력 있는 전직 형사였지만 이제 그에게는 수사권도 영장도 없었다. 그는 거대한 성벽주의를 맴도는 무기력한 유령과도 같았다.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면서도 그 단단한 벽을 뚫을 방법이 없었다. 내 동료 검사들도 만나봤다. 모두가 너에 대해 걱정했지만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더군. 그들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어. 그들은 진실을 알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윤태섭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정의를 말하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거지. 서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동료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잃을 것이 너무 많았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녀 혼자 짊어져야 했던 싸움이었다. 강민의 수사는 계속해서 벽에 부딪혔다. 그가 접촉하려던 증인들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어렵게 얻어낸 CCTV 영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다른 곳을 비추고 있었다. 심지어 그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몇 번이나 경찰의 불심 검문을 받아야 했다. 모든 것이 윤태섭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옥죄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은 들떠 있었다. 서연아, 내가 뭘 찾았는지 알아.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내 언니 유품을 다시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네가 어릴 때 쓰던 동화책 상자인데 그 안에서 이게 나왔어. 그가 꺼내 보인 것은 낡고 색이 바랜 지도 한 장이었다. 정독동에 위치한 국립어린이 도서관의 약도였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초판본이 전시된 제3 전시실의 위치가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내 언니가 이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 어릴 때 너랑 자주 가던 곳이라던데. 그냥 추억의 물건이겠지.
강민은 별 뜻 없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의식 속에서 거대한 천둥이 쳤다. 국립어린이도서관 제3전시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사고가 나기 전날 그녀는 언니 지혜를 만났었다. 언니는 불안에 떨며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의 오래된 약속 장소로 가봐. 거기라면 앨리스가 토끼굴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낡은 지도를 서연의 코트 주머니에 몰래 넣어주었다. 당시에는 언니의 이상한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곳이었다. 그녀가 첼로 모양의 USB 펜던트를 숨긴 장소. 그녀는 기억해냈다. 사고 당일 그녀는 퇴근길에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초판본이 전시된 유리 진열장.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액자의 가장 깊숙한 뒷면에 작은 펜던트를 테이프로 붙여놓았다. 언젠가 강민이 혹은 다른 누군가가 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곳을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형부 거기에요. 언니가 남긴 그 지도 거기로 가야 해요. 서연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녀는 온몸의 신경을 손가락 끝에 집중시켜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만들어내려 애썼다. 제발, 내 말을 들어줘. 제발, 알아차려줘. 하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강민은 지도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또 허탕인가? 사방이 벽이야. 뭔가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병실을 나섰다. 그가 나가고 혼자 남겨진 서연의 의식은 절망적인 외침으로 가득 찼다. 모든 해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알려줄 방법이 없었다. 그녀와 진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윤태섭의 거대한 권력이 아니었다. 움직이지 않는 그녀 자신의 육체였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알려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독한 감옥에서 나가야만 한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담아 아주 작은 기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자신의 오른쪽 검지, 그 단 하나의 손가락에 온 우주의 에너지를 모으듯 집중하고 또 집중했다. 움직여, 제발 움직여. 형부가 떠나간 병실에 홀로 남아 한서연의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의 안개를 헤매는 탐험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명확한 좌표를 손에 넣은 전투기 조종사였다. 목표 지점은 국립어린이도서관 제3전시실. 하지만 그곳에 닿기 위해서는 우선 이 지긋지긋한 조종석에서 탈출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른쪽 검지 끝, 그 작은 한 점에 온 정신을 집중했다. 뇌에서부터 척수를 타고 어깨와 팔을 지나 손목을 거쳐 손가락 끝에 말초신경까지 그녀는 자신의 의지가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통과하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그렸다. 마치 수천 페이지짜리 법률 조항 속에서 단 하나의 위헌 요소를 찾아내듯 그녀는 자신의 몸이라는 복잡한 시스템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파고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수액을 갈고 강민이 찾아와 수많은 벽에 부딪히고 있는 수사의 진행 상황을 지친 목소리로 토로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내면에서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어제는 내 언니가 일했던 복지재단 회계팀 사람을 만나봤어. 1년 전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군. 그 겁에 질린 눈빛만 빼면 완벽한 거짓말이었지. 윤태섭이 이미 모든 입을 막아버린 거야.
형부의 좌절 섞인 목소리가 그녀의 투지를 더욱 불태웠다. 아니요, 형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알려줘야 해요. 그녀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손가락에 명령했다. 움직여. 제발. 움직여.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가라 아주 미세한,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움직임. 하지만 서연에게 그것은 우주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다. 성공했다. 수만 번의 실패 끝에 그녀의 의지가 마침내 육체의 감옥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낸 것이었다. 희망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듯한 전율이 흘렀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그리고 또다시 그날 오후 강민은 여느 때처럼 그녀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넋두리처럼. 사고 당일 그녀의 차를 쳤던 덤프트럭 운전사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서연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방금 전에 그 감각을 되살려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다. 가닥. 이번에는 그녀의 검지 끝이 강민의 거친 손바닥을 분명하게 스쳤다. 강민의 이야기가 순간 뚝 멈췄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에 그 감촉, 단순한 근육 경련이었을까 아니면 그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손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서연의 귀에도 들리는 듯했다. 서연은 그의 기대를 느끼며 다시 한번 의지를 모았다. 한 번만 더, 슈.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바닥을 다시 한번 긁었다.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의지를 가진 움직임이었다. 강민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놓고 상체를 숙여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희망과 불신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지금 너 내 말 들리면 한 번만 더. 그의 목소리가 다치되었다. 서연은 그 목소리를 붙잡고 의식의 심해에서부터 필사적으로 떠올랐다. 이번 목표는 눈꺼풀이었다. 수개월 동안 그녀의 시야를 가렸던 청운망은처럼 무거운 그 막을 걷어내는 것.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내면으로 소리치며 눈에 힘을 주었다. 뻑뻑한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 아주 조금씩 느리게 눈꺼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 사이로 희미한 빛의 선이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눈을 떴다. 그는 세상은 온통 흐릿한 빛의 덩어리였다. 초점이 맞지 않는 시야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 남자의 형체를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눈물과 충격으로 범벅이 된 얼굴, 그녀의 형부, 이강민이었다. 세상에, 서연아. 강민은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소리를 내며 의사를 부르기 위해 뛰쳐나갔다. 병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몰려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눈앞에서 움직이는 불빛, 이름을 묻는 목소리, 청진기의 차가운 감촉, 수개월 만에 쏟아져 들어오는 감각의 홍수 속에서 그녀는 잠시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의사는 기적이라며 흥분했다. 의식은 돌아왔고 간단한 자극에 반응도 할 수 있었다. 물론 완전한 회복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고비는 넘겼다고 했다. 모두가 기뻐하고 안도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 속에서 한서연의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내가 깨어났다. 이 사실은 곧 적들의 귀에도 들어갈 것이다. 윤태섭, 이지스 시큐리티. 그들은 혼수 상태의 증인조차 암살하려 했던 자들이다. 의식이 돌아온 증인은 그들에게 얼마나 더 큰 위협이 될까? 이전에는 사고로 위장하려 했겠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들은 더 확실하고 더 노골적인 방법으로 그녀의 입을 막으려 할 것이다. 그녀는 깨어났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몸은 통나무처럼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의식이 있는 관역이 된 것뿐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의 혼수 상태는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최고의 방패이기도 했다. 적들은 그녀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 믿으며 방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격해올 것이다. 안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형부에게는 그녀가 기억해낸 단서를 전달할 시간이 필요했다. 의사가 다시 한번 그녀의 동공에 불빛을 비추며 말했다. 한서연 씨, 제 말 들리면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서연은 그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다시 모든 의지를 거두어 들이고 몸의 통제권을 놓아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다시 깊고 어두운 심해 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그녀는 모든 반응을 멈췄다. 의사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각성 현상일 수 있다며 회복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모호한 진단을 내렸다. 흥분했던 사람들은 실망한 기색으로 병실을 나갔다. 그날 밤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민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표정으로 그녀의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연은 조용히 눈을 떴다. 그녀는 오직 그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등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두드렸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것은 모스부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만이 아는 어린 시절 언니와 셋이서 만들었던 그들만의 비밀 신호였다.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강민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그녀에게 몸을 숙여 거의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아, 너.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한 의지를 담아 한번 꽉 쥐었다. 강민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눈앞의 처제는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가장 완벽한 위장막으로 삼아 적의 심장부에서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실망과 좌절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경외심과 함께 강철 같은 새로운 결의가 들어찼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강민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희미한 웃음기마저 섞여 있었다. 한서연, 너는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그날 이후 한서연의 병실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밖에서 보기에 그녀는 여전히 아무 반응 없는 식물인간 환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와 이강민 사이에는 그들만의 언어가 오가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동맹이 결성된 것이다. 그들의 소통 방식은 극도로 제한적이고 원시적이었다. 강민이 질문을 던지면 서연은 손가락을 한번 까딱이는 것으로 긍정을,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으로 부정을 표시했다. 때로는 강민이 알파벳을 하나씩 읊으면 그녀가 원하는 철자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단어를 조합하기도 했다. 그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린 과정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네, 언니가 남긴 그 지도, 국립어린이 도서관, 거기에 증거가 있는 거야. 강민이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었다. 서연의 손가락이 힘겹게, 하지만
분명하게 한번 까딱 움직였다. 강민의 눈이 빛났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다음 날 그는 평범한 학부모처럼 위장하고 아침 일찍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는 서영과의 약속대로 귀에 초소형 무선 이어폰을 낀 채였다. 병실에 있는 서연은 노트북에 연결된 마이크를 통해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는 서연의 손가락 움직임을 감지하는 미세 진동 센서를 손목에 차고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원격 지휘 시스템이었다. 도서관에 도착했어.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강민이 인파 속에서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그는 지도에 표시된 제3전시실로 향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초판본이 고풍스러운 유리 진열장 안에 전시되어 있었다. 주변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부모들과 견학 온 학생들이 붐볐다. 여기야. 이제 뭘 찾아야 하지? 책 아니면... 다른 뭔가. 그는 전시실 안의 모든 물건들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다. 진열장, 앨리스 초판본, 토끼 인형, 채셔 고양이 그림 액자. 액자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그의 손목에 찬 센서에서 약한 진동이 울렸다. 긍정 신호였다. 강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액자 뒤편을 힐끔 쳐다보았다. 너무 어둡고 깊숙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CCTV 카메라가 전시실 천장에서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대놓고 손을 댈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알았어. 일단 철수한다. 그는 조용히 전시실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강민은 병실로 돌아와 서연에게 보고했다. CCTV가 너무 많아. 그리고 진열장에는 동작 감지 센서까지 달려있더군. 낮에 움직이는 건 불가능해. 밤을 노려야 해. 그는 며칠에 걸쳐 도서관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했다.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CCTV의 사각지대,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짧은 유지보수 시간. 전직 형사로서의 그의 능력은 이런 종류의 비공식적인 작전에서 빛을 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도서관의 완벽한 3D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작전은 사흘 뒤 도서관이 정기 소독을 위해 문을 닫는 날 밤에 실행하기로 했다. 그 며칠 동안 병실 안의 서연 역시 자신만의 싸움을 계속했다. 그녀는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됐다. 간호사가 들어올 때면 그녀는 완벽하게 잠든 환자를 연기했다. 때로는 일부러 근육 경련을 일으켜 의사들이 자신의 상태를 불안정한 회복 과정에 있는 것으로 믿게 만들었다. 그녀의 병실은 그녀의 무대였고 그녀는 그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녀는 강민이 가져다주는 신문 기사와 뉴스 소리를 들으며 바깥 세상의 판도를 읽었다. 윤태섭은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위선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단 두 사람, 그녀와 강민뿐이었다. 그녀는 강민을 통해 자신의 옛 동료였던 박진영 검색에 익명의 제보를 하도록 지시했다. 윤태섭의 자금 세탁 의심 경로 중 아직 그들이 손대지 않았을 법한 작은 단서 하나를 흘린 것이다. 이것은 적을 교란시키기 위한 연막탄이었다. 윤태섭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강민이 움직일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 강민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거나 무력감에 빠져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명확한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날카로운 칼이었다. 그의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서연이라는 최고의 지휘관을 얻었다. 그들의 조합은 완벽했다.
서연의 명석한 두뇌와 전략, 그리고 강민의 대담한 행동력과 현장 경험.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하나의 팀이었다. 서연아, 네가 검사로서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어느 날 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넌 모든 걸 예측하고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있어. 마치 체스판의 모든 말을 혼자 움직이는 것 같아.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말에 담긴 깊은 신뢰가 그녀의 의식에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형부에게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 역시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무기가 되어주고 있었다. 마침내 작전의 날 밤이 밝았다. 강민은 검은 작업복 차림으로 도서관의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서연의 숨소리를 전달하는 이어폰이 꽂혀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병실에 있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들어간다. 이제부터는 신호 보내지 마. 혹시라도 전파가 감지될 수 있어. 그냥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그는 담장을 넘어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도서관 안으로 유령처럼 잠입했다. 그의 심장은 고요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죽은 아내와 죽어가는 처제를 위한 한 남자의 필사적인 복수극의 시작이었다. 병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직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그녀의 귀에는 자신의 심박을 측정하는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마치 형부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기도 소리처럼 느껴졌다. 부디 무사히 돌아와줘요. 형부, 새벽 3시. 이강민은 유령처럼 병실로 돌아왔다. 그의 검은 작업복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뺨에는 작은 생채기가 나 있었지만 그의 눈은 승리감으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굳게 닫힌 한서연의 손을 펴고 그 손바닥 위에 작은 물건 하나를 올려놓았다. 작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 첼로 모양의 펜던트,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서연은 의식 속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형부가 해냈다.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찾아온 것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서연아. 강민은 펜던트를 다시 거두어 자신의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세상에 터뜨려야 해.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경찰도, 검찰도 윤태섭의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는 곧바로 병실을 나섰다. 그에게는 암호화된 USB를 해독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다. 그가 떠나고 서연은 오랜만에 찾아온 희망에 잠시 몸을 맡겼다.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도, 숨막히는 침묵의 감옥도.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너무 일렀다. 그들이 빛을 손에 쥔 순간 적의 그림자는 더욱 짙고 빠르게 그들을 덮쳐오고 있었다. 그 시각,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가장 꼭대기층. 윤태섭 의원은 자신의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민생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연출된 성인의 모습. 하지만 그의 실제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의원님 비서실장이자 그의 충실한 오른팔인 최진규가 들어와 보고했다. 어젯밤 한서연 검사가 입원해 있는 요양시설에 외부 침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태섭은 눈을 가늘게 떴다. 침입, 경비 시스템 일부가 잠시 마비되었고
CCTV 기록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소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저희 쪽 사람이 확인한 바로는 이강민. 그 전직 형사놈이 한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새벽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윤태섭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모든 조각을 순식간에 맞추었다. 며칠 전 들어온 익명의 제보. 갑자기 부산스러워진 검찰 내부의 움직임. 그리고 이강민의 잠입. 모든 것이 하나의 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어쩌면 찾았을지도 모른다. 젠장, 한지혜, 그 계집애가 죽기 전에 뭔가 남긴 게 틀림없어. 최진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강민을 처리할까요? 아니, 윤태섭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강민을 처리하는 건 미행을 떼어내는 것과 같아. 진짜 문제는 그놈이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는 한서연이야. 그 여자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지. 우리가 가진 정보를 이강민에게 넘겨주는 것도, 이 모든 판을 짜는 것도 그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 그의 눈에 섬뜩한 사리가 번졌다. 총선이 코앞이었다.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는 이 시점에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최 실장, 예, 의원님,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그동안 너무 자비로웠어. 윤태섭은 시계 불을 붙이며 말했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조용하고 완벽하게 처리해. 신부전이나 뇌출혈. 뭐든 좋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아주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보이게 만들어. 오늘 밤 안으로.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진규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갔다. 윤태섭은 다시 뉴스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 속의 자신은 여전히 대중을 향해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그는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병실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강민이 마련했던 사설 경호원들이 갑자기 철수했다는 통보가 왔다. 상부에 압력이 있었다는 모호한 이유였다. 강민을 돕던 옛 경찰 동료들 역시 더 이상은 위험해서 관여하기 힘들다는 연락을 해왔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강민은 창밖을 경계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USB는 확인했어. 서연아, 네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야. 윤태섭이 직접 살인을 지시하는 영상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 이건 대한민국을 뒤집을 수 있는 폭탄이야.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하지만 이걸 터뜨릴 방법이 없어. 지금 이걸 들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찾아가는 순간 난 그 자리에서 증거를 빼앗기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거다. 그놈들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지. 서연의 의식도 공포로 떨렸다. 그녀는 윤태섭의 방식을 잘 알았다. 그는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아버리는 자였다. 희망의 빛은 순식간에 그들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어버렸다. 저녁이 되자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처음 보는 의사가 주치의의 특별 지시라며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 강민은 온몸으로 그의 앞을 막아서며 신분 확인을 요구했고 한바탕 소동 끝에 그가 진짜 의사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모두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섰다. 밤이 깊어졌다. 강민은 USB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클라우드 서버에 분산 백업하고 마지막 비상수단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직. 병실의 모든 전등이 일제히 꺼졌다. 정전이었다.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기까지 약 10초간의 완벽한 암흑. 복도에서는 사람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비상등이 희미하게 켜지며 병실은 섬뜩한 붉은 빛에 휩싸였다. 강민은 어둠 속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서연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무슨 일이지? 그가 어둠을 향해 경계하며 속삭였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의 의식이 차갑게 속삭였다. 와스거나 붉은 비상등이 켜진 병실 안. 공기는 쇳가루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한서연의 심박을 알리는 기계의 단조로운 경고음뿐이었다. 이강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움직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병실 입구를 무거운 테이블과 의자로 막아 바리케이드를 쳤다. 정전은 사고가 아니었다.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똑똑. 육중한 병실 문을 누군가 노크했다. 이어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상 전력 점검 나왔습니다. 잠시 문 좀 열어주십시오. 강민은 바리케이드 뒤에 몸을 숨긴 채 문에 달린 작은 뷰파인더로 밖을 내다보았다. 흰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 2명. 하지만 강민의 눈은 그들의 어색한 자세와 작업복 아래로 살짝 튀어나온 어깨, 권총의 윤곽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침대를 향해 거의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속삭였다. 왔어, 쥐새끼들이. 서연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몸은 여전히 그녀의 뜻을 배신했다. 그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관객이었다. 형부의 등,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붉은빛, 그리고 죽음의 냄새.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훨씬 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이강민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여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았다. 묵직한 링거 거치대. 그는 그것을 야구 방망이처럼 고쳐 잡았다. 그리고 테이블 위 유리 물병을 깨뜨려 날카로운 파편 하나를 손에 쥐었다. 그는 이빨을 드러낸 늑대처럼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문 밖의 놈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이 특수공구로 문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없었다. 강민은 서연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첼로 모양의 USB 펜던트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연아, 잘 들어. 그는 숨가쁘게 말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윤태섭. 그리고 그놈들이 내 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증명할 모든 증거가 내가 만약 잘못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은 그의 유언과도 같았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뜨거운 무언가가 그녀의 의식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안 돼요. 형부, 당신마저 이럴 수는 없어요. 강민은 그녀의 손에 쥐어준 USB를 다시 빼앗아 자신의 목에 걸었다. 그리고는 바리케이드 뒤, 가장 어두운 곳에 몸을 숨겼다. 이제 문이 열리면 지옥이 시작될 터였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 속 대포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가 전화를 받자 이지스 시큐리티의 실장 최진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강민, 전직 경찰답지 않게 꽤나 귀찮게 구는군. 내 놈이 뭘 믿고 버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창밖을 한번 봐라.
맞은편 건물 옥상에 우리 저격수가 대기 중이야. 내 놈이 문을 열지 않으면 내 예쁜 처제의 머리부터 날려버릴 거다. 강민은 창밖을 쳐다보았다. 정말로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 같았다. 심리전이었다. 그를 흔들기 위한 비열한 수작. 강민은 차갑게 웃었다. 쏴. 어디 한번 쏴보시지. 너희가 그 방가쇠를 당기는 순간 윤태섭의 모든 비리가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테니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어. 그리고 경찰도 이쪽으로 오고 있는 중이고. 이제 5분 남았다. 5분 뒤에 여긴 기자들과 경찰들로 가득 찰 거다. 그래도 괜찮다면. 한번 쏴봐. 완벽한 허풍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최진규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조용한 처리를 원했지. 이런 식의 난장판을 원한 게 아니었다. 팽팽한 대치 상황,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에도, 저격수가 방가쇠를 당기기에도 애매한 시간,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했다. 침대에 누워있던 한서연. 그녀는 형부와 적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관객이 아니었다. 이 교착 상태를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의식을 차렸을 때처럼 온 힘을 자신의 팔에 집중했다. 그녀의 팔에 연결된 수많은 링거 라인들. 그중 하나, 심박과 혈압을 체크하는 가장 중요한 센서 라인을 목표로 삼았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그녀는 내면으로 포효하며 자신의 팔을 침대 옆으로 거칠게 내리쳤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센서 라인이 팔에서 빠져버렸다. 삐. 순간 병실 안의 모든 기계가 일제히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사라졌다는, 가장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코드 블루 경고음이었다. 그 소리는 병실을 넘어 복도 전체, 그리고 병원 전체로 울려 퍼졌다. 문 밖의 암살자들도, 수화기 너머의 최진규도, 심지어 이강민조차도 순간 당황했다. 조용히 처리해야 할 목표물이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전 세계에 광고하고 있었다. 이제 곧 진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병실로 몰려올 것이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정말로 얼마 없었다. 강민은 경고음을 울리는 기계와 팔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서연을 경악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해낸 것이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만의 방식으로 방역을 가한 것이었다. 쿠앙! 더 이상 위장할 필요가 없어진 암살자들이 마침내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문이 거대한 충격에 뒤틀리며 나무 파편이 안으로 튀었다. 강민은 다시 자세를 고쳐 잡았다. 그의 등 뒤에서는 여전히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소리, 부활의 소리, 그리고 승리의 소리였다. 그는 부서지는 문과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 사이를 막아서며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링거 거치대를 고쳐 잡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하고 다정했다. 서연아, 눈 감아. 쾅 과드득.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병실 문이 안쪽으로 터져 들어왔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붉은 비상등 아래 검은 그림자 2개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찾았다. 이강민. 하지만 이강민은 그들이 예상했던 곳에 없었다. 그는 문이 부서지는 순간 바리케이드로 쌓아두었던 테이블을 발로 차 그들의 앞을 막았다. 암살자들이
테이블에 잠시 주춤하는 찰나 강민은 짐승처럼 바닥을 굴러 그들의 측면을 파고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링거 거치대가 둔탁한 바람 소리를 내며 첫 번째 암살자의 관자놀이를 후려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암살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두 번째 암살자가 당황하여 총구를 돌렸지만 병실 안은 너무 좁고 어두웠다. 강민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총을 쥔 손목을 꺾어버렸다. 크악! 암살자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다. 강민은 그 총을 걷어찰 시간도 없이 남은 한 손에 쥐고 있던 유리 조각으로 그의 목을 그었다.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두 번째 암살자 역시 힘없이 무너졌다. 단 10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강민 역시 상처를 입었다. 첫 번째 암살자의 총구에서 발사된 총알 하나가 그의 옆구리를 스쳐 지나갔다.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뜨거운 피가 옷을 적셨다. 제법이군. 전직 경찰 부서진 문틈으로 세 번째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다른 두 명과는 분위기부터 달랐다. 침착하고 냉정하며 잘 훈련된 살인기계의 아우라. 최진규 실장이었다. 그는 쓰러진 부하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피를 흘리는 강민을 향해 조소했다. 내 놈 혼자서 우리 둘을 상대하다니. 꽤나 용감하구나. 하지만 거기까지다. 최진규는 권총을 강민에게 겨누었다. 강민은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옆구리의 상처 때문에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대로는 끝이었다. 바로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한서연이 눈을 떴다. 그녀는 형부의 보호 명령을 어겼다. 그녀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최진규가 산소통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묵직한 유리 물병을 보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짰다. 기적처럼 움직였던 오른팔을 필사적으로 뻗어 물병을 바닥으로 쳐냈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물병이 최진규의 등 뒤에서 박살이 났다. 최진규는 반사적으로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단 1초의 빈틈. 강민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잊고 마지막 힘을 다해 최진규에게 달려들었다. 최진규가 다시 고개를 돌려 방가쇠를 당겼지만 총알은 강민의 어깨를 스쳐 벽에 박혔다. 두 남자의 몸이 뒤엉켰다. 병실 안은 이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육탄전의 현장이 되었다. 최진규는 전문적인 살인 기술의 달인이었다. 그의 공격은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강민에게는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분노였다. 아내를 잃고 이제 마지막 남은 가족마저 잃을 수 없다는 한 남자의 처절한 분노. 그는 기술이 아닌 본능으로 싸웠다. 그는 최진규의 팔을 물어뜯었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싸움은 길지 않았다. 강민은 최진규의 목을 팔로 가마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리고 부서진 의자 다리 하나를 집어들어 그의 머리를 향해 인정사정 없이 때리쳤다. 몇 번의 둔탁한 타격음 끝에 최진규의 몸이 축 늘어졌다. 에이, 모든 것이 끝났다. 병실 안은 피비린내와 거친 숨소리, 그리고 여전히 울리고 있는 기계 경고음으로 가득 찼다. 강민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3명의 암살자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서 있었다. 그는 이겼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와 외침이 들려왔다. 이쪽이야 무슨 일이야. 서연이 울린 경고음을 듣고
병원 보안팀과 의사들이 달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의 모습도 보였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아수라장이 된 병실의 광경에 경악했다. 강민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듯 손에 들고 있던 의자 다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첼로 모양의 USB를 꺼내 달려 들어온 경찰의 리더에게 보여주었다. 윤태섭 의원, 살인교사 증거입니다. 체포하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그의 몸이 긴장이 풀린 듯 벽에 기대어 세우르르 주저앉았다. 구급대원들이 서연에게 달려가고 경찰들은 쓰러진 암살자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민은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오직 서연이 누워있는 침대를 향해 기어가듯 다가갔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그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눈물에는 공포와 안도, 그리고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며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 다 끝났어. 그의 말에 서연은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아주 작고 갈라진,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형부, 그 한마디에 길고 길었던 그들의 지옥 같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벌어졌던 사투는 윤태섭 게이트라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이강민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첼로 모양의 USB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 안에 담긴 영상과 비밀 장부는 윤태섭 의원의 추악한 민낯을 남김없이 폭로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을 쏟아냈고 국민들은 존경받던 정치인의 배신에 경악하고 분노했다.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없었다. 한서연 검사 살인 미수, 내부 고발자 최현우 연구원 살해 교사, 그리고 1년 전 한지혜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까지 포함된 대규모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윤태섭의 철옹성 같던 왕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의 곁을 지키던 정치적 동지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의 충실한 개였던 최진규와 이지스 시큐리티 요원들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그에게 칼을 겨누었다. 결국 윤태섭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 나갔다.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모습은 한때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는 역겨운 위선으로 비칠 뿐이었다. 그 모든 사회적 격변의 한가운데에서 한서연과 이강민은 그들만의 길고 지독한 전쟁의 후유증을 견뎌내고 있었다. 서연의 회복 과정은 기적적이었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몇 달 동안 굳어있던 근육을 다시 깨우는 재활치료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걷는 법과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다. 그 모든 과정의 곁에는 항상 강민이 있었다. 그는 서투른 솜씨로 그녀의 식사를 챙겼고 그녀가 첫걸음말을 뗄 때 비틀거리는 몸을 잡아주었으며 어눌한 발음으로 힘겹게 문장을 만들 때 말없이 들어주는 유일한 청중이 되어주었다. 강민 역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이었다. 옆구리와 어깨에 남은 흉터는 그의 훈장이었지만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트라우마는 여전히 그의 밤을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서연을 돌보며 그녀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지만 처제를 지켜냈고 마침내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원수를 갚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6개월 후 한서연은 다시 검사 가운을 입었다.
그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들어섰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 시선에는 동정과 연민, 그리고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불굴의 검사.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내며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윤태섭 게이트 특별수사팀의 팀장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자신이 시작했던 싸움을 자신의 손으로 끝맺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법정에서의 그녀는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단단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초라하게 무너져 내린 윤태섭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개인적인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대리하는 검사로서의 차가운 서슬만이 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증거와 논리로 그의 모든 죄를 밝혔고 그의 마지막 변명까지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리고 마지막 농어에서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 윤태섭은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력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으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한 연구원의 목숨을 빼앗았고 진실을 밝히려던 한 검사를 죽이려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던 한 평범한 여성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능멸이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에 본 검사는 법의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준엄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재판부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방청석에서는 유가족들의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영혼들을 대변하는 정의의 여신 그 자체였다. 1년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윤태섭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범죄에 가담했던 모든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봄날, 서연과 강민은 경기도의 한 추모 공원을 찾았다. 언니 한지혜의 작은 묘비 앞이었다. 강민은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묘비 앞에 놓았고 서연은 언니가 좋아했던 작은 첼로 모양의 장식품을 그 옆에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민이었다. 이제 내 언니도 편히 쉴 수 있겠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한 줄기 평온함이 느껴졌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형부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강민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없었다면 시작조차 못했을 거야. 우리는 그냥 서로에게 필요했던 거야.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어색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제와 형부라는 이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유대로 셔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함께 지옥을 건너며 서로의 목숨을 구원한 전우이자 세상에 단 둘뿐인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두 사람은 묘비를 뒤로하고 천천히 공원을 걸어 나왔다. 따스한 봄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쳤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강민이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갈까?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1년 전 그날 형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희미하게 웃으며 그의 팔짱을 꼈다. 집에요. 우리 집.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맑고 단단한 목소리였다.